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루마니아가 유럽에서 한국산 신궁을 보유한 최초의 국가가 되었다. 지난주 신궁이 한국에서 배송되어 루마니아 군대에 배치되었다. 루마니아 게티카 제2보병사단은 지난 24일 이번 주 한국의 첫 번째 신궁 대공 미사일 시스템이 한국에서 도착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게티카 제2보병사단은 제1차 세계대전 때 참전한 부대로 무려 108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루마니아 육군의 대규모 전술작전급 부대로 가장 핵심 부대로 알려져 있습니다. 신궁은 제2보병사단 게티카 예하 구조물 내에서 크라이오바 군에 의해 점검 및 인수되었다고 했습니다. 이로써 루마니아 지상군은 지금부터 영공 확보에 기여할 수 있는 현대식 대공 시스템을 하나 더 보유하게 되었다. 라고 말했습니다. 총 54문을 주문했는데 이번 대 단 1기가 도착해 루마니아군에 배치되자 신궁을 가지고 간 한국 방산 관계자들의 설명을 받는 루마니아군의 진지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신궁은 유럽에서 루마니아가 최초로 도입한 한국산 휴대용 대공 미사일이기도 하지만 루마니아가 계약한 한국산 무기가 최초로 도입해 실전 배치되는 무기이기도 했습니다. 이에 루마니아에서는 큰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사실 루마니아는 지난 2022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자 한국의 휴대용 대공미사일 신궁에 대해서 큰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우크라이나군은 스팅어 휴대용 미사일로 러시아 전투기 다수를 격추했습니다. 러시아 KA-52 공격 헬기를 격추시키는 장면도 놀라웠는데 스팅어 한 발에 500억 러시아 전투기 Su-34가 격파되는 것은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불과 4억짜리 미사일 한 방에 수천억 원에 달하는 전투기와 공격 헬기가 무참히 폭파되어 최고의 가성비 무기로 급부상한 것입니다. 그런데 신궁은 게임 체인저라는 스팅어의 반값도 안 되는 1억 8천만 원에 훨씬 가볍고 명중률도 더 높았습니다. 미국 스팅어와 러시아 이글라 등의 명중률이 60% 안팎에 불과하지만 신궁은 90%대이며 프랑스 미스트랄의 명중률이 신궁과 비슷하지만 신궁에 비해 56kg 무거워서 운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프랑스산 미스트랄이 대당 2억 3천만 원인데 가격 경쟁력에서도 신궁이 뛰어납니다. 지난 1월 유로피언 디펜스 채널에서는 루마니아가 한국으로부터 신궁 휴대용 지대공 미사일 54기를 구입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이를 집중적으로 보도했습니다. 당시에는 아직 도입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유럽에서는 의심스러우면서도 당혹스러운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 영상 보도를 본 한 유럽 네티즌은 가격이 저렴한 경량화 시스템으로의 전환은 세계의 군사력에 대한 비용이 점점 더 큰 관심이 되고 있다는 또 다른 징후입니다. 한국인들은 시장이 감당할 수 있는 가격대에서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한 안목을 키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루마니아가 도입한 신궁 1기가 빠르게 도착하자 지금 유럽에서는 큰 균열이 일어나고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디펜스 루마니아는 신궁은 프랑스 미스트랄만 남아있는 구매 입찰에서 해당 제한이 요청된 조항과 호환되지 않아 지난해 여름 취소하고 신궁 구매 계약은 입찰이 아닌 직접 지휘지정부 대정부 낙찰 방식으로 체결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루마니아는 K구자주포 54문을 구입하고 레드백 장갑차 도입에도 관심이 있다고 했습니다. 루마니아의 움직임에 유럽 각국과 언론과 전문가들까지 우려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 3월까지만 해도 루마니아는 빠른 배송이 가능한 프랑스산 미스트랄3을 구입하려 했습니다. 프랑스를 비롯한 벨기에, 헝가리, 에스토니아, 키프로스, 그리고 루마니아 5개국이 참여하는 공동 구매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이것은 유럽연합 EDIRPA 공동 조달 프로그램에서 실행된 것으로 지금까지 5개국이 참가를 발표했지만 루마니아를 포함한 다른 유럽 국가들도 관심을 갖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공동 구매 메커니즘의 가장 큰 장점은 더 유리한 가격으로 살 수 있고 빠른 배송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루마니아가 여기에서 이탈한 것입니다. 한국은 더 유리한 가격에 더 빠른 배송을 약속했습니다.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 왜 최근 분노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새로운 활이란 뜻을 지닌 신궁은 1980년대 이후 한국군이 운용했던 제블린, 미스트랄, 레드아이, 이글라 등 외국산 휴대용 지대 공미사일의 장점을 모두 모은 신무기입니다. 또한 신궁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주목받았던 스팅어보다 늦게 등장한 무기로 새로운 기술이 상당수 적용됐습니다. 비례항법 기술을 적용해
미사일이 항공기를 뒤쫓는 대신 비행 경로를 예측하고 명중이 예상되는 지점으로 곧바로 이동합니다. 이를 통해 높은 수준의 명중률과 파괴력을 확보했습니다. 2.5kg의 텅스텐 파편 탄두는 목표물에 가까워지면 근접 신관이 작동하여 720개의 파편을 만들어내며 이는 스팅어보다 훨씬 강한 파괴력을 자랑합니다. 지난해 일본의 한 군사 채널은 체코 매체의 말을 전하면서 미국이 신궁을 사서 체코를 통해서 우크라이나로 보내려 한다고 했습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신궁이 우크라이나에서 쓰이는 최초의 한국 무기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당시 살상 무기는 주지 않는다는 한국 정부의 방침에 따라 결국 전달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러시아가 북한이 전쟁하면 군사 원조를 한다는 조약을 맺자 한국도 살상 무기를 지원할 수 있다고 엄포를 놓으면서 신궁이 우크라이나에 정말 갈 수도 있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천무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25일 해병대가 서북도서에서 해상 사격 훈련을 했는데 여기에 다연장 로켓 천무와 K9자준포, 스파이크 미사일, 유도로켓 비공 등이 동원되었습니다. 서북도서에 총 290발의 해상 사격을 했는데 천무의 사격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7개의 차량에서 총 28발을 발사했는데 6발이 연속적으로 똑같은 곳을 타격했습니다. 거의 명중률 100% 달하는 놀라운 장면이었습니다. 이어 K9자주포 가능름한 위용을 자랑하며 사격을 보여주며 화력을 과시했습니다. 이번 사격은 북한과 러시아를 겨냥하고 실시한 것으로 보이기도 하며 만약 천무와 K9자주포 등 한국의 무기들이 우크라이나에 전달되었을 때 엄청난 위력을 보여줬습니다. 만약에 한국이 천무 제공을 결정할 경우 다른 어떤 무기보다 손쉽게 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 접경국 폴란드에 천무가 수출되고 있고 이미 현지 생산과 기술 이전으로 우리가 허락하면 빠르게 전달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날 실사격의 더 큰 목적은 한국 무기의 위력과 성능을 보여주며 지금 한국 무기를 도입하는 국가들에게 세일즈를 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했습니다. 얼마 전 끝난 유럽 최대 방산 전시회 유로사토리에서 천무가 유럽 최초로 실물 전시가 되었습니다. 당시 노르웨이, 스웨덴, 불가리아 등의 나라가 천무에 대해서 큰 관심을 보였다고 했는데 이번 실사격을 통해서 더욱 신뢰도가 높아졌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난달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는 나토가 유럽 중부와 동부 동맹을 보호하는데 제공할 수 있는 방공 역량이 필요한 수준의 5% 미만이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다연장 로켓은 유독 유럽에서 개발된 것이 없는 탓에 미국을 포함해 비유럽권 국가에서 도입해 운용하고 있는데 시장 점유율 1위는 단연 미국 하이마스입니다. 천무는 최근 아랍에미리트와 사우디아라비아, 폴란드 등의 수출이 연이어 성사되면서 세계 2위 자리까지 올라섰습니다. 천무는 하이마스에 비해 60%가 저렴하면서 타격 능력은 2배나 됩니다. 여기 사용하는 유도로켓 239의 가격도 5천만 원 안팎이어서 미국제 1억 원의 절반밖에 안 됩니다. 이에 앞으로 천무도 K9처럼 시장 점유율 1위에 오르는 게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제 무기의 수출을 견제하는 국가에서는 한국은 미국이나 러시아, 유럽산 무기들을 베끼고 있다는 비판을 하고 있는데 한국은 중국과 같은 베끼기가 아니라 이를 응용해 더 좋은 무기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천무에 대해서는 아니라며 완강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다연장 로켓의 원조 국가로 1451년 전후 세종의 아들인 문종에 의해 개발된 신기전의 발사대인 화차를 만들었습니다. 이는 해외에서도 다연장 로켓포의 원조로 꼽히고 있는데 문종 당시 제작된 화차는 한꺼번에 100발을 발사할 수 있도록 설계됐습니다. 임진왜란 때는 또다시 개조돼 400발 이상의 신기전을 발사할 수 있는 화차가 개발되기도 했습니다. 한국은 정확히 573년 전에 다연장 로켓포를 만들었습니다. 루마니아 방산 전시회가 시작되었다. 논란의 여지가 없는 스타는 F-35 라이트닝이와 한국군의 무기입니다. 한화에어로 스페이스가 최고입니다. BSDA 2024에서 레드백과 천무가 인상적입니다. 루마니아 부쿠레슈티에서 열리는 방산 전시회 BSDA 2024 흑해, 방위 및 항공우주 전시회 블랙시, 디펜스 앤드 에로스페이스가 시작되었습니다. 22일부터 24일까지 열리는 이 전시회는 루마니아 국방부 주관으로 열리는 흑해 지역 최대 방산 전시회로
2년에 한 번 열리는데 올해로 9회째를 맞이했습니다. 올해 이 전시회에는 400여 개의 세계 방산 업체가 참가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커지는 유럽 방산 시장을 놓고 경쟁을 벌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루마니아 총리가 22일 개막식에 등장해 연설하며 이 방위 전시회가 국가 차원에서도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최근 슬로바키아 총리에 대한 공격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루마니아 클라우스 이오아니스 대통령과 마르셀 치올라쿠 총리는 큰 충격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러시아의 위협이 증대되는 가운데 이번 사건은 루마니아에게 더 큰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루마니아에서 열리지만 흑해, 방위 및 항공 우주 전시회라 불리는 이 전시회에는 흑해를 둘러싼 국가 러시아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어 흑해, 연안국인 루마니아, 불가리아, 그리스, 티르키예, 세르비아, 알바니아, 조지아 등을 비롯해 주변 유럽국들까지도 큰 관심을 가지고 몰려들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흑해에는 크림반도가 위치해 있고 흑해를 통해 곡물 수출을 하는 우크라이나를 러시아가 봉쇄한 바 있기에 흑해, 연안국들은 지금 언제든 러시아의 공격을 받을 수 있다는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에 당장 국방을 강화해야 하기에 이번 방산 전시회는 그 어느 때보다 관심이 높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번 방산 전시회에는 그동안 보이지 않던 한국산 무기들이 대거 등장했습니다. BSDA의 주인공은 한국산 무기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였습니다. 최근 현지 실사격 테스트를 성공적으로 끝낸 K2전차를 가지고 온 현대로템과 이번에 처음으로 BSDA에 참가한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LIG넥스원은 전시회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루마니아 매체 아미레코그니션은 BSDA 2024 현대로템 루마니아 구매를 앞두고 K 블랙팬서 전차 선보여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는 BSDA에 전시된 K 전차 사진을 올리면서 재원과 사양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주 갈라치 근처 군사훈련장에서 시연이 있었는데 루마니아 국방부는 노후화된 소련 시대 TR-85와 T-55 전차를 대체하기 위해 최대 6개 대대 총 300대 이상의 새로운 주력 전차를 구매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미 노르웨이에 이어 루마니아에서도 K 전차가 시험을 통해 최강임을 입증했기에 이번 방산 전시회에 전시된 K 전차의 흑해 연안국들은 물론 유럽 국가들의 관심이 놀라울 정도로 컸습니다. 흑해 연안국인 세르비아에서는 한 군사 채널에서 지난 20일 이것이 세계 최고의 탱크입니까? K 블랙팬서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습니다. 이 영상에서 K 전차의 인상적인 기술 혁신부터 놀라운 전투 능력을 보여주며 진정한 엔지니어링 걸작이라고 극찬했습니다. 그러면서 왜 이 한국 전차가 세계에서 가장 발전된 전차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이 영상의 세르비아 네티즌들은 K는 이미 유럽의 수많은 훈련과 테스트에서 최고의 전차임이 입증되었으며 노르웨이가 정치적인 이유로 레퍼드를 선택한 것은 치명적인 실수였습니다. 최고의 탱크 중 하나이고 우수한 전차입니다. 한국인들은 진지하게 선수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세르비아가 이 탱크를 구입하는데 얼마나 들까요? 왜 놀라시나요? 저는 한국 스마트폰 삼성을 가지고 있는데 저에게는 최고, 최강입니다 라고 반응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세르비아 네티즌들은 한국산 전차가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그 실전 능력이 검증되지 않았다고 하자 한 세르비아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의 기술이 의심스러운 분들은 세계에서 가장 훌륭하고 믿을 수 있는 군용 소총인 대우 K 소총을 확인해 보십시오. 이번에 최초로 BSDA에 참가하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전시장 가운데 자체 개발해 호주 육군에 공급하기로 한 레드백 보병 전투장갑차 FV 실물을 전시했습니다. 루마니아가 장갑차 도입 사업을 추진하는 가운데 세계 최고 수준의 레드백 장갑차를 솔루션으로 제시한 것입니다. 이르면 상반기 입찰이 공고될 루마니아의 장갑차 도입 사업은 1단계로 IFV 246대, 2단계로 52대를 도입해 총 29억 5천만 유로 약 4조 3,400억 원 규모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체결된 레드백 호주 수출 계약 3조 1,500억 원을 뛰어넘는 규모입니다. 루마니아 정부는 초도 물량은 수입화돼 이후 기술 이전을 통해 루마니아 현지에서 생산하는 것을 핵심 조건으로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2022년까지만 해도 이 장갑차 사업은 유럽의 3대 기종 중에 선택될 것으로 보였습니다.
오스트리아 스페인 합작사 제너럴 다이내믹스의 아스코드, 독일 라인메탈사의 링스링크스, 스웨덴에서 개발한 BAE 시스템즈의 CV92 후보 기종입니다. 이미 CV90은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네덜란드, 체코, 슬로바키아 등 유럽 각국에서 다수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년 뒤 갑자기 한국의 레드백이 등장했습니다. 레드백은 호주에서 링스가 레드백보다 더 낮은 가격을 제시했음에도 최종 승리했기에 이번 루마니아 입찰에서도 선택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또한 루마니아 측과 수출 협상을 진행 중인 K9 자주포와 K10 탄약 운반차 등 자주포 패키지도 전시했습니다. 이미 K9 자주포는 53문, K10 탄약 운반장갑 차 36대 등 1조 4천억 원 규모의 계약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구체적인 수치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루마니아가 최종적으로 도입을 결정하면 K9은 나토 회원국 중에 무려 6개국이 사용하는 무기체계가 됩니다. 또한 올해 처음 참가하는 LIGNX-1도 현지에서 관심이 심상치 않습니다. LIGNX-1은 중거리 지대공 유도무기 천궁이, 휴대용 지대공 유도무기 신궁, 대전차 유도무기 현궁 등 첨단 유도무기와 항만 방어 시스템 HUSS, 무인화 대기뢰전 등을 선보였습니다. LIGNX-1은 지금 루마니아에게 천궁이와 신궁을 수주할 가능성이 높다고 알려졌는데 루마니아 총리와 국방장관이 신궁을 유심히 보는 장면이 포착되었습니다. 신궁은 특히 루마니아에게 프랑스가 자신들의 미스트라를 사라는 압박에도 이를 뿌리치고 선택하려 하는 무기인지라 더욱 관심이 뜨거웠습니다. 지난해 러시아 드론이 루마니아 영토에 들어와 폭발했는데 이에 루마니아는 우크라이나 접경 지역에 방공호를 건설하면서 드론에 대해서 극도의 경계심을 보여왔습니다. 이에 루마니아는 드론을 잡을 수 있는 휴대용 지대공 미사일을 구입하려 하는데 한국산 휴대용 지대공 미사일 신궁 54기를 도입하려 하고 있습니다. 한국군은 프랑스산 미스트랄, 러시아산 이글라 미사일 등을 도입하다가 1980년대 이후 한국군이 운용했던 제블린, 미스트랄, 레드아이, 이글라 등 외국산 휴대용 지대공 미사일의 장점을 모은 신무기, 신궁을 만들어냈습니다. 신궁은 현재 세계적으로 사용 중인 휴대용 대공 유도무기 명중률이 60% 안팎인데 90%라는 놀라운 명중률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신궁은 프랑스제 미스트랄에 비해 훨씬 가볍고 미국의 스팅어보다 명중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또한 신궁은 미스트랄보다 대당 5천만원가량 저렴하고 스팅어에 비해서는 가격이 절반조차 되지 않습니다. 이에 루마니아는 신궁을 사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방산 관계자들은 한국산 무기에 눈을 뜬 루마니아가 K2전차, K9 자주포, 레드백, 천궁, 신궁 등 한국산 무기를 대거 도입하려 하는데 이는 흑해 연안국들을 비롯해 유럽 전체까지 확산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라매의 운명이 완전히 뒤바뀔 전망입니다. 최근 우리 방사청장이 깜짝 발언을 하면서 그간 뻔뻔하게 분담금 지급을 미웠던 인도네시아가 정말로 퇴출될 가능성이 높아지며 현실화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이렇게 쫓겨날 위기에 처한 인리를 중국이 나서 옹호하면서 숟가락을 얹는 등 신경을 건드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최근 KF-21이 보인 고랑에 중국이 깜놀하며 조용히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다는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올해 최초 양산 계약 체결을 앞두고 있는 KF-21의 연이은 희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다름 아닌 지난 수년 동안 골머리를 앓게 했던 KF-21의 공동개발국이 새로 교체될 것으로 보이면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분담금 지급을 미루던 인리를 드디어 손절할 거라는 방사청장의 깜짝 발언으로 드디어 알터니가 빠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심지어 인리를 대체할 KF-21 사업 참여국이 우방국과 다름없는 폴란드라 향후 KF-21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큰 상황입니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지난 13일 폴란드 바르샤바를 방문한 엄동환 방사청장은 폴란드 현지 군사 매체인 디펜스24와의 인터뷰에서 폴란드가 KF-21의 도입을 고려할 경우 폴란드 방산업체를 KF-21 사업에 참여시킬 수 있다고 깜짝 발언을 해 세간을 놀라게 했습니다. 사실 그동안 폴란드의 KF-21 사업 참여설이 꾸준히 제기됐지만 우리 정부가 직접적으로 폴란드의 KF-21 참여 가능성을 언급한 게 이번이 처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더해 한국과 폴란드의 방산협력 협력이 현재 기본 수출 계약이 체결돼 있는 K 전차, K9 자주포, K239 천무 다연장 로켓, FA50 경공격기 말고도 다른 분야로 확장될 수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엄 청장은 폴란드의 방위산업 역량은 2차 수출 이행 계약 시 기술 이전으로 현지 생산 혜택을 크게 받을 것이라며 K239 천무용 유도탄이 현지에서 생산된다면 제3국으로의 공동 수출도 협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는 폴란드를 거점으로 유럽 지역 내에 한국산 무기 체계를 수출하겠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그는 폴란드와의 방산협력 전까지 한국의 유럽 방산 수출은 주로 K9 자주포 중심이었다면서도 하지만 이제 한국과 폴란드는 공동 수출을 모색하는 단계에 이르렀고 한국산 무기 체계가 다른 유럽 국가들에게 수출되면 폴란드가 부품 공급을 위한 유지보수 서비스 등 통합 물류의 허브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실 우리 방사청의 이번 폴란드 방문은 폴란드와의 2차 이행 계약을 협의하기 위한 것으로 자금 조달이 필요한 폴란드의 수출입은행 개정 추진을 알리기 위해 이뤄졌는데요. 실제로 국내 방산 업체들은 K 전차 2차 계약분 820대, K9 자주포 잔여 물량 308문을 폴란드에 공급해야 하지만 수출금융 지원 문제로 막혀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국회에는 수출입은행의 법정 자본금 한도를 25조 35조 원으로 확대하는 수출입은행법 개정안 3건이 계류돼 있어 폴란드와의 계약이 무산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이런 이유로 산업연구원은 최근 출범한 폴란드 새 정부가 우리나라와의 무기 계약을 철회할 경우 정부의 글로벌 방산 수출 4대 강국 진입 목표 달성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며 폴란드에 대한 금융 지원 방안을 서둘러 해결해야 한다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우려와 달리 폴란드 현지 분위기는 그리 걱정할 만한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앞서 엄 청장이 안제이 그지브 폴란드 국방위원장을 만나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누면서 폴란드와의 거래에서 걸림돌인 금융 지원을 위해 폴란드 신용한도 증액 동의는 물론 법 개정안 채택을 언급하며 우려를 잠재웠기 때문입니다. 이에 안제이 그지브 위원장은 한국산 무기의 큰 장점은 나토 시스템과의 상호 운용성이 가능하고 무기 자체를 기다리지 않고 즉시 구매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며 한국산 무기를 통해 군 현대화를 추진하고자 한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한국 수출입은행이 폴란드에 대해 더 높은 신용 한도를 얻을 수 있도록 동의하길 바란다고 어필했습니다. 이날 우리 방사청은 마르친 쿨라세크 폴란드 국가자산부 차관과도 만나 한국과 폴란드 사이에 무기거래 협력 회담을 가지며 끈끈한 관계를 다시 한번 과시했습니다. 마르친 쿨라세크 차관은 폴란드 무기 산업은 한국 산업과의 협력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며 기술 개발의 기회뿐 아니라 새롭고 매우 효과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할 수 있는 기회로 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우리 방사청은 폴란드의 러브콜에 따라 현지의 방산협력 지원관을 추가로 파견할 계획으로 우리와 방산 계약을 체결한 폴란드와의 후속 조치 실행에 집중할 거라는 방침입니다. 방산협력 지원관은 수출사업 지원 또는 국제공동연구 개발의 이행관리 및 감독을 위해 국외에서 근무하는 방사청 소속 공무원을 말합니다. 이렇듯 폴란드와의 방산 협력이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는 만큼 KF21 공동개발국인 인니와의 관계도 큰 변화가 예상되고 있는데요. 그것도 그럴 것이 최근 대통령 선거를 한창 진행 중인 인니에서 프라보어 수비안토 현 국방부 장관이 삼수 끝에 대권을 거머쥘 것으로 보이면서 일각에서는 KF21 사업이 파기될 가능성을 점치고 있습니다. 앞서 14일 인니에서 표본 개표가 95% 진행된 가운데 프라보어가 득표율 59%를 얻어 경쟁 후보를 멀찍이 앞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식 개표 결과는 다음 달 발표되지만 결선 투표 없이 프라보어의 승리가 확정될 가능성이 확실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실 프라보어 후보는 한국과는 악연이 있는데 그가 국방장관을 지낸 시절 KF-21 전투기의 개발사업 분담금 납부를 중단하고 기술 이전을 확대해달라는 황당한 요구를 해왔습니다. 현재 인니가 연체한 분담금은 9,911억 원에 이르는데 프라보어가 KF-21 개발 사업에 제동을 건 주도적인 인물인 겁니다. 더 어처구니 없는 건 인니 국방부는 한국엔 예산 부족을 얘기하면서도
프랑스에게 라팔 전투기 42대를 구매하는 뻔뻔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프라보어의 대통령 당선이 확실시되고 있는 만큼 인니가 분담금을 지불해 우리와 방산 협력 관계를 유지할지 아니면 기술 이전을 더 요구하며 지금처럼 분담금 지급을 계속 미룰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사실 그동안의 인니의 행태를 보면 이미 답이 나와 있는 상태로 심지어 최근에 과거 인니가 주문한 T-52 훈련기 사업도 재정이 부족하다며 1년이나 지불을 미룬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안겨줬습니다. 실제로 KAI가 공시한 내용을 보면 2022년 매출로 인식됐던 인니 T-50 훈련기 사업이 1년이 미뤄진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에 내년 6월 공급할 예정이었던 6대의 T-52 훈련기 납품이 이듬해인 2026년으로 미뤄졌습니다. 앞서 2014년 KAI는 우리 공군 조종사 교육을 위해 개발한 최초의 국산 초음속 고등훈련기 T-50을 기반으로 만든 T-52 16대를 인니에 수출했었습니다. T-52의 경우 훈련기로 분류되지만 기존 T-50과 달리 레이더와 무장 장착이 가능해 FA-50급의 경공격기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만큼 인니에서 눈독을 들인 기종입니다. 이런 이유로 2021년에도 인니는 T-52 기체 6대를 추가 주문했지만 인니 국방부가 자금 문제를 이유로 도입을 1년 늦추면서 KF-21에 이어 훈련기 도입도 연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데요. 이는 인니의 발악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으로 최근 논란이 된 KF-21 자료 유출 사건에 이어 제대로 뒤통수를 쳤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중국에서 보람의 사업이 껍데기라며 황당한 반응이 나와 그저 어안이 벙벙할 지경입니다. 최근 중국 언론들은 한국이 KF-21 개발 사업의 난항을 겪고 있으며 보람의 사업에 속은 인니가 안타깝다는 보도를 내보내면서 이때다 싶어 한국을 깎아내리기 바빴는데요. 중국 언론들은 한국은 보람의 사업을 통해 5세대 전투기 개발 사업에 뛰어들면서 중국의 항모 전단을 몰살시킬 계획이었지만 실패로 귀결되는 분위기라며 인니를 등에 업고 중국을 견제하려 했지만 KF-21 성능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인니가 분담금을 내지 않고 버티고 있는 이유 역시 공개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지만 보람의 전투기 성능 문제 때문이라며 최근에 인니 기술자가 KF-21 기술 유출 사건까지 발생하면서 자신만 하던 한국이 사라졌다고 전했습니다. 매체는 유일한 공동 개발국이었던 인니가 기술 유출을 시도했던 것도 예상보다 보람의 성능이 떨어지자 사업에서 발을 빼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며 인니에서 대통령 선거가 끝나도 분담금을 낼지 장담할 수 없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종합해보면 현재 인니는 보람의 전투기 개발로 인해 얻을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한국의 속임수에 빠진 인니가 불쌍하다고 보도했는데요. 이쯤 되면 중국의 터무니없는 비난과 억측에 대해 우리 측에서도 강경하게 나올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KF-21의 능력은 이미 전 세계에서 극찬 중으로 중국의 주장이 한낱 소설에 불과하다는 건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요. 실제로 지난 1월 KF-21 시제기 2호기는 고바등각 조종 안정성 비행 시험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며 공군 전투력 신화를 다시 썼습니다. 당시 KF-21은 환상적인 기동을 선보이며 눈으로 보고도 믿을 수 없을 만큼 완벽한 모습을 뽐냈습니다. 바등각이란 항공기 날개의 시위선과 공기 이동 방향이 이루는 각으로 제 앞부분을 상하로 움직여 공격할 수 있는 각도라는 의미에서 공격각이라고도 불리는데 통상 전투기의 바등각 한계치는 50도 정도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KF-21은 이번에 상승각을 70도 유지한 채 고도 약 38,000피트 이상까지 비행해 저속 상태에 도달한 이후 안정된 조종 상태로 복귀하는데 성공하며 제대로 사고를 쳤습니다. 실제로 이번 시험은 가장 극한의 기동력을 테스트한 것으로 군사 전문가들은 이를 통해 전투기의 전투력을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지표로 여깁니다. 다시 말해서 이번에 KF-21은 뛰어난 성능과 독보적인 전투력을 입증해내면서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을 제대로 경악하게 만든 건데요. 중국과 인니의 숱한 방해 공작에도 불구하고 KF-21은 그 자체로 경쟁력을 입증하며 나날이 드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한민국이 드디어 인니의 칼을 빼들었습니다. 최근 우리 방사정장이 깜짝 발언을 하면서
그간 뻔뻔하게 분담금 지급을 미뤘던 인도네시아가 정말로 퇴출될 가능성이 높아지며 현실화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분담금 지급을 미루던 인니를 드디어 손절할 거라는 방사정장의 깜짝 발언으로 드디어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인니를 손절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인니를 대체할 KF-21 사업 참여국이 우방국과 다름없는 폴란드라는 터라 향후 KF-21의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큰 상황인데요. 오늘은 KF-21 전투기의 공동개발 국가의 향후 거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인도네시아의 상황을 설명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지난 2월 14일 인도네시아에서는 2014년 이후 무려 10년 만에 대통령 선거가 치러졌습니다. 그리고 많은 이들의 예상대로 프라보워 수비안토가 압도적인 득표율로 당선에 성공했는데요. 문제는 당선인인 프라보워가 KF-21의 분담금 미납을 주도한 핵심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프라보워 수비안토는 인도네시아 국방부 장관 출신으로서 조코 위도도 전 대통령의 대표적인 정적이었는데요. 인니는 여전히 군부 입김이 강한 데 비해 조코 위도도 전 대통령은 군복무 경력 조차 없는 행정가 출신의 완전 민간인 대통령이었고, 반면 프라보워 당선인은 군 장성 출신이었으니 당연히 프라보워 당선인은 자신의 정치적 기반인 국방 분야에서 조코 위도도의 영향력을 줄이기 위해 KF-21의 분담금을 고의로 미납하는 등 업적 깎아내리기 작업을 계속해왔습니다. 일각에서는 프라보워의 당선으로 대한민국이 KF-21의 사업 유지를 두고 인니에 풀려다니는 것 아니냐는 주장까지 등장하고 있는데요. 기술 유출 미수 사태까지 벌어졌는데 이번에도 인니를 냉철하게 손절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대한민국에서 인니를 베고 다른 나라를 참여시키기 위한 발표를 했는데요. 방산업계에 따르면 지난 13일 폴란드 바르샤바를 방문한 엄동한 방사정장은 폴란드 현지 군사 매체인 디펜스 24와의 인터뷰에서 폴란드가 KF-21의 도입을 고려할 경우 폴란드 방산업체를 KF-21의 사업에 참여시킬 수 있다고 깜짝 발언을 해 세간을 놀라게 했습니다. 폴란드의 경우 재작년에 계약한 무기체계 인도 일정에 대해 무리한 부탁에도 불구하고 폴란드의 안보 사정을 감안해 국내 소유분까지 GF 모델로 우선 공급했었는데요. 이에 폴란드 국민들을 비롯해 정치권에서도 한국산 무기에 대해 한 목소리로 고마움을 표현했었습니다. 그동안 인도네시아가 약 1조 원에 육박하는 KF-21의 분담금을 미납하는 등 배짱을 부릴 수 있었던 이유는 사실 간단한데요. 자신들 말고는 대안이 없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KF-21의 개발 과정에서 인니의 역할은 전체 개발비의 20% 수준인 1조 7,663억 원을 납부하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공동개발을 위해 기술을 공유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대한민국과 협력해 연구개발을 진행한 것도 아니었는데요. 그런데도 대한민국은 인니를 눈감아 주었습니다. 오죽하면 업계에서는 기껏해야 2조 원 안 되는 금액 때문에 우리가 피땀으로 노력 개발한 기술을 건네주느니 차라리 독자 개발하자는 주장까지 나왔지만 대한민국은 인니와 불편한 동거를 계속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KF-21 개발 사업에서 진짜 염려스러운 부분은 고작해야 1조 7,663억 원밖에 하지 않는 개발 비용이 아니라 수출이었습니다. KF-21이 아무리 뛰어난 전투기라 할지라도 수출 실적이 저조하면 제대로 없는 게 현실인데요. 실제로 방사정에서 규모의 경제를 산출한 결과 KF-21은 최소 300대 이상을 양산해야 비로소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입니다. 우리 공군에서 최대 도입하는 수량이 140대라는 점을 생각한다면 최소 160대는 수출을 성공해야 되기 때문인데요. 지금은 불세출의 훈련기와 경공격기로 명성이 높은 T-50이나 FA-50의 경우 2005년 양산을 시작했었지만 저 수출은 6년이 지난 2011년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게다가 그 대상은 바로 인도네시아였는데요. 그렇기에 우리가 인도네시아를 단칼에 끊어내지 못한 것도 있습니다. 인니가 KF-21을 도입할 경우 저 수출까지 걸리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고 첫 수출을 성공함으로 인해 시장 궤적에도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인데요. 뿐만 아니라 인니 자체만으로도 현지에서
일종의 보험 개념으로 인니를 손절하지 않았던 겁니다. 인니도 이 사실을 인지했었기에 망나니 짓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인니의 이런 행동은 시제기가 공개되자 180도 바뀌었습니다. KF-21의 전투기의 종합적인 성능이 도저히 대한민국의 첫 국산 전투기라는 게 믿기지 않을 만큼 놀라웠던 것인데요. 미국의 이전 거부로 걸림돌이라 생각했던 4대 핵심 기술은 오히려 독자 개발에 성공하게 만들었고 기술 성장이 훨씬 자유로워졌습니다. 덩달아 동급 최고 수준의 스텔스 성능을 갖추면서 벌써부터 KF-21의 블록 3인 스텔스 형상을 논하고 있는데요. 폴란드에서도 KF-21의 시제기의 성능을 두 눈으로 확인하자 인도네시아의 미납 분담금을 대신 납부하겠다고 선언할 정도였습니다. 또한 최근 공개된 고바등각 기동은 마치 F-22 랩터를 떠올리게 하는 극한의 퍼포먼스를 증명했는데요. 지난 2월 KF-21 시제 2호기는 고바등각 조종 안정성 비행 시험을 공군 전투력 신화를 다시 썼습니다. 당시 KF-21은 환상적인 기동을 선보이며 눈으로 보고도 믿을 수 없을 만큼 완벽한 모습을 뽐냈는데요. KF-21은 상승각을 70도 유지한 채 고도 약 38영피트 이상까지 비행해 저속 상태에 도달한 이후 안정된 조종 상태로 복귀하는 데 성공하며 제대로 사고를 졌습니다. 실제로 이번 시험은 가장 극한의 기동력을 테스트한 것으로 군사 전문가들은 이를 통해 전투기의 전투력을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지표로 여깁니다. 다시 말해서 이번에 KF-21은 뛰어난 성능과 독보적인 전투력을 입증해내면서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을 제대로 경악하게 만든 건데요. 발군의 성능까지 보유하고 있으니 많은 나라가 KF-21의 도입을 위해 대한민국에 줄을 서기 시작한 건 인지상정의 일이었습니다. 이외에도 IRIS-T, 미티어, AIM-9X 사이드 와인더, AIM-120 AMRAAM, 국산 공대공 미사일부터 KEPD-350 전통 같은 공대지 미사일, 그리고 AGM-84 하푼 국산 공대함 유도탄이까지 미국과 유럽 및 대한민국을 아우르는 폭넓은 무장 통합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전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인 KF-21의 범용성은 멀티를 전투기로서 수출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데요. 그렇기에 폴란드에서도 2022년 한 폴 방산 계약 조장기부터 국영 방산기업 PGG의 입을 빌려 KF-21 사업 참여 의사를 공공연히 드러내왔습니다. 심지어 2026년으로 구체적인 날짜까지 언급하며 KF-21 양산이 시작된 이후 불독 2 개발부터 대한민국과 함께하고 싶다고 제안했는데요. KF-21 전투기의 성능이 확인되자 많은 나라들이 줄지어 있는 상황에서 인니를 포용하고 끝까지 안고 가느냐? 그게 아니라면 썩은 뿌리를 잘 알아내고 새싹을 키우느냐는 결국 대한민국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